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딸 둘과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살다가, 정말 안 되겠다. 더는 못 참겠다 할 때가 있죠. 사무치게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대로 오늘 밤 잠에 들어서 다음날 눈을 안 떴으면 하는 서글픈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헬렌 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고통의 극복으로도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지만 세상에 이름을 남긴 만큼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통 앞에서 그 어떤 위인들의 통찰력 있는 말을 떠올려도 그저 일단 이것만 넘기자, 감수하고 이것만 이겨내자 싶어서 턱끝까지 꼴깍꼴깍 차서 넘어올 것 같은 고난을 고작 밀어내는 것밖에 하지 못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그 고난을 어쨌든 부들거리는 다리로 넘어가고 누군가는 아예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마주한 적이 거의 없고 또 누군가는 그 고난을 넘기지 못하고 고통 아래 깔려서 잠식되기도 하는 게 인생인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통에 잠식돼서 이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마치 너무너무 꼴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옆에 두고 있는 동반자처럼 살고 있네요. 제 인생은 경상도의 시골 마을에서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은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밭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저도 연필이나 책보다는 축축한 흙을 더 많이 만지면서 컸어요. 초등학교 때 하굣길은 늘 논밭을 지나고 개울을 넘는 시간이었죠. 그러다 동네 아저씨가 트랙터 타고 지나가는 거 보면 친구들하고 그거 얻어 타서 집까지 오고 아니면 마을에서 제일 큰 나무 아래 정자에 모여서 동네 얘기 다 하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들께 인사하고 과자 얻어먹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 촌에서 자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상경해서 취업까지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절반을, 아니 90%는 넘게 시골에서 자라온 제게 도시 생활은 물론 새로운 자극이고 큰 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전 서울살이 하면서 늘 뭔가 어긋난다는 기분을 안고 살았어요. 뭔가 서울에서 저 혼자만 붕 뜬 느낌이랄까요? 솔직히 그 당시 들어갔던 회사도 좋은 곳이었고 친구들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부재 때문인지 뭔지 속안이 텅 빈 상태였죠. 아무도 없는 자취방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속이 답답하고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독립을 하고 5년도 채 안 돼서 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저 지독한 향수병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홀로 남은 어머니께서는 초기 치매 증세를 보이셔서 제가 함께 해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제게 혼자서도 괜찮다, 어렵게 취업한 회사 왜 그만두냐고 하셨지만 저는 홀로서기를 했던 서울살이를 미련 없이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본가에서 멀지 않은 읍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고향에서 그렇게 제 2의 인생을 시작했네요. 확실히 도시 생활만큼 정신없이 바쁘지 않고 또 놀거리 볼거리도 없었지만 잔잔한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사니까 왜 진작 다시 오지 않았을까. 차라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서 고향에서 살 걸 하는 의미 없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죠. 그때 함께 일하던 동갑내기 주임님은 제게 늘 서울 생활에 적응 못한 시골쥐라고 하곤 했어요. 제가 고향에서 자리를 잡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주임님이 그러더군요. 성경 씨, 서울에서 일했던 데 들어보면 연봉도 괜찮고 복지도 꽤 괜찮았다고 들었는데 좀 아쉽지 않아요? 그냥 좋은 곳이긴 했는데 아쉽진 않아요. 제 팔자가 태어난 곳을 벗어나면 안 되는 팔자인가 봐요. 왜 역마살 있는 사주는 태어난 곳에서 나가서 활동해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딱 그 반대인 거죠. 어머, 나 방금 소름 돋았어. 내 주변에 그 역마살인지 뭔지 하는 말 성경 씨랑 똑같이 한 사람이 있거든.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아는 오빠인데 그 오빠도 성경 씨처럼 서울 가서 취업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여기로 왔어요. 거봐, 나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둘이 성격 잘 맞겠다. 둘 다 차분하고 분위기가 비슷해 보여요. 성경 씨 한번 만나볼래요? 그 오빠 지금 만나는 사람 없거든.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주임님은 갑자기 혼자 머리를 굴리더니 딱이다, 딱이야, 연신 이렇게 말하며 제게 꼭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에이? 이렇게 갑자기? 하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렇게도 간곡하게 만나보라고 하니 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는 걸까 하고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주임님의 소개로 만난 남자는 만나서 한 15분 정도 대화를 하자마자 왜 주임님이 그렇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둘이 마주 앉아서 자연스럽게 주임님이 저희 둘에게 분위기가 왜 닮았다고 했는지도 납득이 되더군요. 저희 둘 다 목소리가 좀 작고 차분한 말투였거든요. 또 무엇보다 왜 서울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왔는지에 대해 서로 이유를 말하다 보니 와, 이렇게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 싶었죠. 저는 그렇게 고향 꿈을 꿨어요. 좀 힘들고 고단한 날에는 그렇게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있는 꿈이라든가 또 형이랑 같이 가던 동네에 작은 오락실 꿈이요. 명진 씨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저희 동네에 진짜 큰 고목나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노는 꿈을 제일 많이 꿨어요. 꿈속에서는 이미 성인인데 어렸을 때 놀던 것처럼 노는 꿈이요. 진짜 창피하긴 한데 자다가 울면서 깬 적도 종종 있었어요. 그게 뭐가 창피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둘 다 그리움이 큰 만큼 고향에서 좋은 기억이 많았던 거죠. 애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성경 씨 지금은 안 울고 잘 자죠? 그럼요. 본가로 돌아오고 나서는 정말 꿈도 안 꾸고 푹 자고 있어요. 남자는 굉장히 젠틀하고 또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는 상대, 또 서로 서울에서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빠르게 가까워졌죠. 그리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를 시작한 지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고향이 그리워서 다시 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올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도 저처럼 부모님이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소 농장을 크게 하는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져서 본인이 고향으로 와서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형이 있기는 한데 형도 본인 농사를 따로 하고 있어서 아버지 일까지 떠안을 순 없었지. 형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 어차피 나도 다시 고향으로 오고 싶었으니까 고향에서 뭐하고 먹고 살지 고민 안 해서 더 좋지 뭐. 여러모로 저와 공통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여러모로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의 치매가 더 심해졌거든요. 그 후에 제가 직장에 있는 시간에는 간병인을 따로 두긴 했지만 밖에만 나오면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일을 해도 제 마음은 항상 딴 곳에 가 있었죠. 그 남자와 만나는 중에도 집에서 전화만 오면 바로 일어나야 해서 늘 남자에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매일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본인을 뒷전으로 미루는 제게 남자는 서운한 내색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 어머니를 걱정하고 또 치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아와서 말해주기도 하고 또 관련된 선물을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별 생각 없이 우리 엄마 생신이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가 그걸 기억하고는 어머니 생신에 맞춰 러닝머신을 집으로 보낸 거예요. 저는 집에 배달된 엄청난 크기의 선물에 당황해서 바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명진 씨, 이거 뭐야? 뭘 보낸 거야? 아,
반응 보니까 집에 잘 도착했나 보네. 러닝머신이야. 내가 드리는 성경 씨 어머니 선물. 아니, 러닝머신이야 보면 아는데 뭐하러 이렇게 비싸고 큰 걸 보냈어. 내가 알아보니까 치매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게 도움이 된대. 유산소 운동을 해야 신진대사를 향상시켜서 인지기능 퇴화를 늦춰주기도 하고. 근데 성경 씨가 어머니 간병인 없이 혼자 산책 가는 거 늘 걱정된다고 했잖아. 집에 계셔야 할 때는 그걸로 꾸준히 운동하시라고. 솔직히 정말 감동했어요. 선물의 크기보다는 평소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걸 기억하고 또 우리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뭐든 알아보고 공부까지 해서 이렇게 선물을 했다는 게 제 마음을 울렸죠. 이게 연애 시절 찰나의 다정함이 아닌 게 나중에 그 남자가 남편이 됐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야 할 때 요양병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어머니를 처음에는 모시고 살겠다고 설득도 했고 몸 상태상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낫다는 진단을 받고 집에서 가장 가깝고 시설이 좋은 요양병원을 3일 밤낮으로 직접 가서 알아보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신 후에는 더 살뜰히 모셨고요. 또 어느 날은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하고 있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전 당연히 일어나죠. 잘 주무셨어요? 뭐요? 아, 네네. 알겠어요. 다음 주에 갈 때 사서 갈게요. 네네. 더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아유, 저 걱정 마시고 식사 거르지 말고 많이 드세요. 네네. 끊을게요.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축사에 가기 전에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전화를 한 거였어요. 남편은 늘 요양병원에 홀로 있는 저희 어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해서 더 잘 해드리려고 노력했죠. 결혼 후뿐만 아니라 연애 초반부터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결혼을 결심했을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과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고, 그랬기에 갑작스러운 소식에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이 더해지기만 했죠. 제가 연애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몸 상태가 어딘지 이상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뿔싸 2줄이 딱 뜨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5만 가지 걱정을 다 했을 텐데 양성이라는 테스트기를 보자마자 그 사람과 결혼하라는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는 남자와 결혼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땐데 뭘 믿고 그런 확신을 가졌는지. 근데 제 확신이 그렇게 뜬금없는 게 아닌 게 제가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남자는 같이 병원 가서 제 몸이랑 태아 상태부터 확인하자고 했고 바로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알리고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하더군요. 평소 느긋하고 도무지 빠릿빠릿한 사람이 아닌데 어디에 저런 모습을 감춰왔던 건지 좋은 의미로 의외더군요.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임신 사실을 알고 한 달 만에 저희는 초고속 결혼을 진행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본인 건강 상태를 생각하셔서 아예 조금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제가 결혼하고 손주까지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아하셨고 당시에 암 투병 중이셨던 시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의도치 않게 저희의 임신과 결혼이 양가에 큰 기쁨을 줄 수 있게 돼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행복을 느끼면 괜시리 불안해지고 사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게요. 근데 저는 결혼 후에 혹시나 이 결혼을 임신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했는지 걱정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댁 사람들과 좀 더 알아가지 못했던 게 아쉽긴 했지만 그런 아쉬움이 전부 기우였던 게 시댁은 정말 서로 사이도 좋고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 암이 유일한 집안의 먹구름일 뿐 다른 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죠. 시부모님께서도 금술이 참 좋으셨고 남편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과 우애가 돈독했고요. 처음에는 가족끼리 결속력이 너무 견고해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내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시댁 가족들은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직스러운 동생이 데려온 사람이라서인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죠. 시부모님께서는 늘 우리 성경이 우리 막내 며느리 하면서 절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은 막내라기보다는 그냥 둘째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저는 꼭 막내 며느리라고 하시며 좀 귀여워해 주셨어요. 남편과 나이 차도 4살밖에 안 났는데 왜 그러셨던 건지. 그런데 늘 그렇게 저를 다 큰 어른보다는 막내딸 취급을 하시니 저도 괜히 더 어리광 부리고 싶기도 했었네요. 남편은 저희 어머니께서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고 입원할 요양병원을 알아볼 때 딸인 저를 제쳐두고 나서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시댁에서 막내 취급이라니 아무리 시부모님께서 저를 예뻐해 주시고 봐주신다고 하시더라도 정신 차리고 며느리 도리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아주버님과의 사이가 정말 특별했는데 처음에는 아주버님과 8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좀 아버지 같은 형처럼 어려운 존재는 아닐까 했거든요. 그런데 둘은 정말 친구 사이처럼 스스럼 없고 편한 사이였습니다. 이제 둘 다 농장과 농사일을 하고 있으니 더 접점이 생겼는데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쯤은 아주버님 얘기를 꺼내면서 걱정을 했어요. 오늘 새벽부터 비 오는데 형 일어났으려나? 형 오늘 시내 나가서 약속 있다는데 나갔으려나? 이번에 형 마트랑 계약했다는 건 어떻게 됐나? 연락해봐야겠다 등등. 계절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형을 걱정하는 든든한 동생이었죠. 저도 남편과 아주버님의 사이가 좋은 만큼 아주버님과 자주 만났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형님과도 함께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2년 전에 국제 결혼을 하셨는데 형님은 베트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말이 능숙하지 않아서 처음 살게 된 마을에서도 아주버님이 없으면 외롭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3주에 한 번씩 아주버님 내외와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형님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했죠. 아무래도 같은 여자의 도움이 필요해 보였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형님의 우리말이 더 빨리 늘 수 있을 테니까요. 형님은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좀 더 우리나라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손이 사람이니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고 존댓말을 어려워하는 형님에게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반말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형님, 고향에 동생들이 있다고 했죠? 2명이었나? 어, 동생, 딸. 아니, 여동생하고 남동생 2명. 와, 진짜 많다. 근데 동생들 보고 싶죠? 셋째랑 막내는 나이도 어리다면서요. 아, 아니, 괜찮아. 요즘 이 폰으로 영상통화도 많이 할 수 있고, 괜찮아. 형님도 제가 편해지고 가까워지려는 제 노력을 알았는지 마음을 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타국에서 결혼해서 딸 낳고 사는 형님을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빨리 적응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길 바라기도 했네요. 그나마 다행히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가 늘 좋아 보여서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사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부부 사이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닌 그저 열 길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이라서 부부 사이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던 걸까요? 제가 결혼을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아주버님 댁에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버님이 일할 때 시댁의 조카를 맡기고 외출했다고 해서 장 보러 가나 싶었는데 해가 져도 시댁의 조카를 데리러 오지도 않고 시어머니께서 조카를 직접 데리고 아주버님 댁에 가니까 혼자 있던 아주버님도 형님의 행적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전화를 해도 꺼져만 있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는데 알고 보니 형님의 휴대폰은 꺼진 상태로 아주버님 댁에 고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남편은 이걸 듣고 형님이 고의적으로 잠수를 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형, 통장 형수님이 관리한다고 했지? 최근에 현금 뽑은 내역 있나 확인해봐. 형이나 형수가 현금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액수 크게 빠져나간 게 조금이라도 있는지. 남편의 말을 듣고 아주버님은 그럴 일 없다고 가지고 있는 통장을 싹 확인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거의 넉 달에 걸쳐서 300만 원 가량이 조금씩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이 됐어요. 아주버님은 뽑은 기억이 없으니 형님이 뽑은 거였고, 남편과 저는 그걸 알자마자 확신을 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과 조카를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고요.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확신을 하셨죠. 하지만 아주버님은 끝까지 부정하셨어요. 경찰에 우리 아내에게 무슨 일이 난 것 같다고 협박을 받았거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을 가지고 간 것 같다고 실종 신고를 했죠. 빤히 실종이 아닌 게 눈에 보여도 덜덜 떨면서 아니라고 형님을 걱정하고 찾아 헤매는 아주버님의 모습은 참 처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런 아주버님을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남편에게 술 먹은 아주버님이 명진아, 명진아, 우리 아내 대체 어디 갔을까? 우리 지은이가 계속 엄마를 찾아. 하면서 전화를 해도 남편은 그저 형, 걱정 마. 내가 내일 아침에 갈게. 술 그만 먹고 한숨 자. 이런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약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본인도 알고 잊어가겠지. 기다려주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주버님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사도 아예 제쳐두고 하루는 경상도 일대를 다 뒤지고 다녔어요. 부산, 울산, 대구로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형님 사진 하나 딸랑 들고 무작정 사람을 찾아다녔죠. 실종 전단지까지 손수 만들어서 이리저리 붙이고 다니느라 연락이 끊길 때가 많아서 가족들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우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달은 집을 비우는 아주버님 때문에 저나 시어머니는 조카의 육아를 자연스럽게 담당하게 됐고, 남편은 사람까지 고용해서 아주버님의 밭일을 떠안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 집 세댁 집을 나간 거냐 아니면 정말 실종된 거냐 이렇게 수군거렸고요. 형님은 무슨 생각으로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마지막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버님은 진실로 형님에 대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랗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좀 지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아주버님은 끝내 형님의 고향인 필리핀까지 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공항까지 아주버님을 배웅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형,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베트남 가서 형수님 못 찾으면 이제 다 잊고 형이랑 지은이만 생각하고 살아. 정말로 이렇게 사는 건 베트남 갔다 오고 나서 끝내. 아니면 나 정말 형 안 봐? 그렇게 동생과 약속을 하고 떠난 아내를 찾아간 베트남에서 아주버님은 허탕만 치고 일주일 만에 돌아오셨어요. 베트남에 있는 형님의 본가로 가니까 부모님과 동생들만 있을 뿐 형님의 흔적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가족들도 형님의 안부를 아예 알지 못했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베트남에서 돌아와 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옷도 며칠 안 갈아입은 모습에 몇 달 만에 살은 10kg가 훌쩍 넘게 빠져서 솔직히 차마 보기도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죠. 저희 집 현관 문턱을 밟자마자 신발장 앞에서 쓰러진 아주버님은 메마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나도 지은이도 그 사람한테 버림받은 거. 근데 진짜 너무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고집 부렸어. 미안하다 명진아. 미안해요 재수씨. 내가 다 못나서 우리 가족만 힘들게 했네요. 그렇게 가시를 삼키는 것 같은 인정 후에 아주버님의 상태는 호전됐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고 조카도 돌봤어요. 어떻게 해서든 회복을 하려는 것 같았죠. 가장 아주버님을 걱정하던 남편은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꼭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버님과 조카의 안부를 물었고 첫째를 낳고 얼마 안 된 저도 산책 겸 외출 겸 아주버님 댁에 들러서 조카 밥이라도 한 끼 챙겨주려고 노력했죠. 아주버님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아주버님은 어김없이 전화를 한 남편에게 너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해요. 야, 네 형 이제 반백살이다 반백살. 한참 어린 동생한테 매일 문안 인사 받을 만큼 늙진 않았지만 그렇게 챙김받을 정도로 한심하지도 않어. 야, 너 이제 애 아빠야. 늙은 형 그만 챙기고 네 아들이랑 재수 씨만 챙겨. 아들만. 그렇게 다른데 정신 팔려 있으면 재수 씨한테 한 소리 듣는다. 나 정말 괜찮아 명진아. 남편은 본인의 과도한 걱정에 형의 자존심이 상했나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던 말이 잔인한 거짓말인 것처럼 시댁에는 마치 저주가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 울리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과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사흘 후에 다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아주버님하고 근래에 통화를 하셨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는 엊그제 아주버님이 몸이 안 좋다고 조카를 시댁에 맡기고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부랴부랴 아주버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형이 어떡해? 우리 형 어떡해? 뭐야, 무슨 일인데? 뭐야, 아주버님이 왜? 형이 숨을 안 쉬어, 여보. 형이 너무, 형이 눈을 안 떠. 내가 인공호흡도 하고 심장도 마사지를 했는데, 여보, 우리 형 심장이 안 뛰어.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싸늘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 댁에 찾아갔을 때 이미 아주버님은 차게 식어 있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정신없이 아주버님을 불렀고 숨이 붙어있지 않은 아주버님의 몸에 숨도 불어넣고 심장을 마사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아주버님의 숨을 돌려놓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했다고 해요.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급박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요. 저희에게 이제 괜찮다고 했던 아주버님은 조카를 시댁에 데려다 놓은 뒤에 바로 집에서 유서 한 장 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어요. 119가 아주버님 댁에 도착했을 때 남편도 거의 실신 상태라서 처치를 받았다고 해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남편도 수액을 맞으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이제 괜찮을 거라는 희망 바로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염을 하기 전에 아주버님의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은 마치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조카를 안고 조카 귀를 막고 가만히 눈물만 흘렸어요. 5살밖에 안 된 조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앞에서 작은 엄마가 울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울상이 돼서 눈물 젖은 제 얼굴만 찰싹찰싹 매만지기만 했었어요. 분명 아주버님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제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가족들 모두 죄책감에 힘들어한 장례식이었어요. 특히나 형의 말만 믿고 연락을 소홀히 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 남편이 참 힘들어했죠. 아주버님 소유의 밭과 집을 정리하고 조카는 시댁에서 맡아서 키우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을 잃었다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시아버지 암이 재발하고 다른 장기까지 전이를 해서 시어머니께서 홀로 시아버지와 조카를 돌볼 수 없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아예 시댁과 합쳐서 시어머니를 돕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남은 가족들이 서로 힘들 때 도우면서 상처도 잊으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원래 홀로 오지 않고 손잡고 온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 경우에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불행이 쓰러지면서
다음에 쓰러질 불행에 영향을 준 거네요. 아주버님이 떠나고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전이된 장기에 합병증까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 호흡기까지 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진 겁니다.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요. 아주버님을 보낸 상처가 아직 뻥하고 뚫려서 남아있는데 이렇게 시아버지까지 안 좋아지다니. 시어머니는 아예 시아버지 옆에서 병간호를 할 상태가 아니라서 저와 남편이 돌아가면서 시아버지의 곁을 지켰어요. 시아버지는 거의 약에 취해 주무셨지만 종종 눈을 뜨고 정신이 들면 제 눈을 마주하고 눈을 찡긋거리셨어요. 나중에야 그게 시아버지께서 제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셨다는 걸 알게 됐죠. 시아버지는 몸이 아파서 차마 환하게 웃지 못하시고 얼굴만 찌푸리듯 움직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막내 왔네. 네가 고생한다. 계속 누워만 있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야. 막내야, 내가 여서 나가면 너 좋아하는 닭갈비집 가서 원 없이 사줄게.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닭갈비를 사준다는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먼저 간 큰아들을 따라가셨습니다. 무슨 말로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로할 수 없었어요. 가족인 저도 차마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아주버님이 떠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몇십 년을 산 남편을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를 잃었다는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기분이었죠. 분명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럴 만한 슬픔이라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네요.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만큼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 조용하고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저마저 그 분위기에 먹히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뿐이니까요. 저는 점심마다 남편이 일하는 축사에 도시락을 챙겨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더 말을 걸었고 그저 좋은 얘기, 밝은 얘기만 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죠. 또 항상 집 안에서 TV도 안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가는 시어머니에게는 인터넷에서 실뭉치를 잔뜩 사서 들고 갔어요. 어머님, 이거 인터넷에서 싸게 팔아서 샀는데 어머님이 뜨개질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는 중학교 때 가정 시간에 잠깐 배웠지 지금은 아예 생각도 안 나요. 못하는 걸 뭐하러 샀어? 그냥 만들어진 거 사면 되지. 직접 만들어서 애들 주면 좋잖아요. 우리 민호랑 지은이 목도리나 모자 같은 거 만들게요. 어머니도 종종 이렇게 직접 떠서 줬다고 하던데요. 예전에 남편 어릴 때 사진에서 봤어요. 남편이랑 아주버님이랑 똑같은 목도리 두르고 있는 거. 어머니, 이거 같이 만들어서 민호랑 지은이도 똑같이 목도리 두르고 다니게 해요. 네? 민호가 몇 살인데 기다란 목도리를 어떻게 해? 그럼 장갑이라도 만들죠 뭐. 전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배워서 뜨면 민호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목도리 하나는 완성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반강제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생각에도 없었던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만사 귀찮아 하셨지만 제가 옆에서 아까운 실로 끙끙거리고 있으니 옆에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셨죠. 뜨개질처럼 손으로 계속 주물러서 만드는 단순한 작업을 하게 되면 잡다하고 힘든 기억도 집중할 때만은 잊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저의 생각이 다행히 먹혔는지 뜨개질을 시작하고 2주 만에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먼저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완성된 장갑이랑 목도리, 더신을 신은 조카와 제 아들을 한동안 빤히 보시면서 감상에 적기도 하셨죠. 나중에 시어머니께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 닭갈비 사주기로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사주실래요? 라고 넌지시 물으니까 그저 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그 양반이 못 사준 거 내가 사주지 하고 저와 외출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셋이서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외식을 나가는 걸 시작으로 바람 쐴 겸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고 다 같이 드라이브도 나가게 됐죠.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 또한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전의 모든 노력보다도 더 남은 저희 가족에게 활기를 줬던 건 바로 저의 둘째 임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셨는데 휑해진 집안에 사람이 느는 게 기대되셨나 봐요. 첫째를 임신했을 때도 그렇게 안 좋아하셨는데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제 옆에 꼭 붙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네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한 점의 걱정도 없이 환하게 웃으시는 건 거의 1년여 만에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저희 집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들이우는 것 같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버님의 극단적인 선택은 저희 집안의 저주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고. 그 저주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첫째는 어머니께서 데리고 가서 첫째 울음소리에 깨진 않았는데 임신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주 깼거든요. 그날도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통증에 눈을 떴고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좀 더 편한 자세로 잠에 들길 기다렸어요. 그렇게 잠이 안 와서 괜히 옆에 누워서 미동도 없이 잠든 남편이 얄미워서 얼굴도 건드려 보고 손도 잡아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감각을 말이죠. 몸에 힘이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든 사람과 힘 하나 없이 축 늘어진 사람의 차이를요. 괜히 아, 이 사람 하루가 고단했나 보네. 정말 깊게 잠든 걸 보니 하고 애써 남편 얼굴도 쓸어보고 팔도 잡았다가 침대 위로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팔이 툭 떨어지는 게 어딘지 더 이상해서 저는 일단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좀 일어나 봐. 일단 일어나서 다시 자. 여보, 여보, 민호 아빠. 제가 아무리 흔들고 깨워도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 심장에 귀를 대고 가만히 숨을 참았습니다. 제 불안감을 입증이라도 하듯 남편의 가슴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 가슴에 귀를 댄 채로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놀라 방으로 들어오셨고 제가 미동도 없는 남편 몸에 귀를 대고 우는 모습을 보시더니 뭘 예상하셨는지 다리에 힘이 탁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불현듯 정신이 차려져서 휴대폰을 집어 119에 전화를 했어요. 남편의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모두 잠든 그 시간에 홀로 쓸쓸히 심장이 제 기능을 멈춰버린 거죠. 저는 그때 터무니없고 한심한 생각이지만 확신했어요. 정말 저주다. 뭔가 저주 같은 게 있는 게 틀림없어. 그게 아니라면 5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버님과 아버님, 남편까지 모두 곁을 떠날 리가 없다. 단단히 뭔가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하고 제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은 저 혼자 구제할 수 없는 낭떠러지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한편에서는 그 생각을 했어요. 부른 배를 안고 혹시나 어쩌면 만일 그렇다면 이라는 답 없는 물음을 계속해서 이빨로 씹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있을 때도 어김없이 시댁에 내려진 끝이 없는 이별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입금되는 날 처음으로 과호흡이 찾아왔어요.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쌕쌕거리며 숨을 못 쉬는 저를 조카가 발견했고 조카의 외침을 듣고 온 시어머니가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스트레스성 발작이었고 뱃속의 아이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죠. 저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정신을 차렸고 바로 제 눈앞에서 걱정된 얼굴로 저를 보는 시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명진 씨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외탁을 한 남편은 유달리 시어머니와 붕어빵이었는데 아직 제정신이 아닌 제가 시어머니를 보고 그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니, 시어머니뿐 아니라 그 집과 그 동네에 사는 것까지 모두 제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남편과 함께하지 않은 곳이 없었거든요. 점점 메말라가는 기분이었어요. 과호흡 이후로도 체중도 계속 빠져서 담당 의사는 제게 제발 몸 좀 챙기라고 이대로 가면 저도 뱃속에 도 위험하다고 경고까지 했죠. 저는 그 경고를 듣고 아, 이러다가는 그 저주가 뱃속의 애까지 데려가는 게 아닐까 했습니다. 정말 몸과 정신이 말이 아니라서 사리 분별이 안 된 거죠. 하지만 그때는 제게 어떠한 정답도 없었어요. 그저 어떻게 해서든 남편과 저 사이에 남은 우리 애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네요. 저는 남편이 떠나고 2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몸이 안 좋아지는 애가 갑자기 집을 나간다니 당황해 하셨지만 이어지는 제 설명을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저 이렇게 가다간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이 집도 이 동네도 다 계속 죽은 남편 생각만 나서 힘들어요. 어머님도 제게는 그냥 이제는 보지도 못하는 남편 얼굴만 떠오르게 할 뿐이에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계속 여기 있다간 저도 뱃속의 아이도 피 말라서 숨도 못 쉬겠어요. 제발 어머님 아무 말 마시고 저 좀 보내주세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불호령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혼자 남은 시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참을 제 배만 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잘게 끄덕거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래라. 가서 마음 편하게 살아. 건강하게. 어? 너는 물론이고 애들도 챙겨야 하는데 네가 마음 편하고 건강해야지.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는 단 한마디의 모진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더 필요한 건 없는지만 물어보셨어요. 남편의 보험금과 모아둔 돈, 예전 집을 다 정리하고 남은 돈을 다 합해서 원래 살던 지역에서 멀지 않고 또 어머니의 요양병원에서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이사를 해야 하겠지만 일단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로 갔죠. 정말 병은 마음에서 오는 건지 이사를 하자마자 제 과호흡 증상도 싹 없어지고 살도 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모든 만사를 다 제쳐두고 제 아들과 제 몸에만 집중을 했어요. 새로 이사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를 알아보고 빠르게 자리를 잡기 위해 적응을 하려고 노력했죠. 시어머니에게 이사간 주소도 남기고 온 터라 시어머니께서도 찾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끝내고 연락을 드려도 그저 그래, 다행이다. 병원은 찾았니? 검진 결과는 어떠니? 민호는 잘 지내고? 너 살은 좀 쪘니? 등등 이런저런 질문만 전화로 하시고 통 찾아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미련 없이 웃으면서 보내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야속하게 생각을 하시나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1달 반 정도 지나 제가 만삭이 됐을 때 드디어 시어머니께서 이사한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상치도 못한 소식을 들고 말이죠. 점심시간쯤에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나가니까 2손 바리바리 짐을 싸온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제가 잘 먹는 밑반찬이랑 냉동한 찌개 김치를 들고 오신 거죠. 오랜만에 얼굴을 본 시어머니는
전보다 살이 좀 빠져 보여서 괜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오신 음식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차 한 잔 드리려고 뜨거운 물을 끓이는데 "예, 성경아."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잠깐 와서 앉아보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네 몸은 어떠니? 아이고, 배 정말 많이 불렀다. 이번 달이 산 달이지?" 이렇게 안부를 물으셨고 저도 천천히 다 대답을 했어요. 호흡도 정상이고 아이도 건강하다고 한다. 애가 평균보다는 좀 체중이 나가서 의사가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더라. 라고 말이죠. 그래, 너라도 건강해서 다행이다. 정말. 그 집에서 나가니까 회복했네. 어머님, 어디 몸이 편찮으세요? 너라도 건강해서라는 말에 여쭤보니까 시어머니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그 침묵에 너무 불안해져서 어머님 하고 부르며 시어머니의 손을 쥐고 살짝 흔들면서 대답을 재촉했네요. 시어머니는 보지 못하던 제 눈을 한번 보고 메마른 입술을 축이며 입을 여셨고 저는 끝나지 않는 저주의 끝을 마주한 것만 같았습니다. 성경아, 네 시애비하고 자식들이 내가 많이 보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빨리 데려가려고 할 줄은 몰랐네. 묘한 말을 꺼낸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2번 정도 접힌 종이를 꺼내서 제게 내밀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G3, WHO, 그레이드 2 등등 알 수 없는 영어와 용어들이 무수하게 써져 있었고 그중 하나의 단어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악성 뇌종양. 시어머니 머리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제가 진단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먹먹한 귀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악성이라고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반년이라는데. 근데 성경아, 나 너한테 내 병상 지키라고 할 생각 전혀 없다. 나 치료도 딱 필요한 만큼 받고 의사가 말한 시간보다 더 살 생각도 없다. 그냥 눈 감기 전까지 아직 남은 내 가족하고 살다가 가고 싶어서 염치 없이 이렇게 너한테 찾아왔어. 성경아,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니? 네 시애비가 남기고 간 재산? 그 5억? 너랑 애들한테 한 톨도 안 쓰고 다 남기고 갈게. 눈 감기 전에 너희들 얼굴 보면서 가는 게 내 남은 소원이야. 성경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곧 죽을 시애미 소원 좀 제발 들어주렴. 나랑 살자, 성경아. 나랑 가서 살아.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 같기도 했고 또 벼랑 끝에 몰린 처절한 사랑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끝내 제게 정수리를 보이면서 고개를 푹 숙인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다가 가만히 그 등을 끌어안았어요. 자유의 시간은 짧았고 또 그만큼 제게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와 내 아이들을 생각해서 내린 결단이라도 다른 가족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2달도 안 되는 독립생활을 접고 다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고 초반에는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이 정신이 없었어요. 짐을 옮기자마자 저는 출산을 할 때가 됐고 저희 모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기 위해 바빴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는 예쁜 여동생이 생겼고 저와 시어머니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원체 나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인데 본인의 병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 후로는 이것저것 제게 하고 싶은 걸 말씀하셨어요. 어머, 성경아, 저기 TV에 나오는 데가 어디니? 어? 아, 저기 평택에 있는 유명한 핑크뮬리 밭이에요. 가을에 시기 딱 맞춰서 가면 밭이 온통 핑크색으로 물든대요. 어쩜 너무 예쁘다. 저거 실제로 보면 정말 황홀할 것 같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서영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갓난쟁이인 딸은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저와 시어머니, 아들과 조카는 평택으로 떠났습니다. 이미 핑크색으로 물든 개화 시기가 지나서 온통 핑크색인 밭은 보진 못했어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떠난 여행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후로 뭐든 눈으로 보고 싶은 게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제게 말씀하셨고 저도 매번 바로 짐을 챙겨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또 시어머니는 복용하던 약 부작용으로 몸에 갈색으로 멍이 잘 드셨거든요. 어디 부딪히지도 않아도 멍이 생겨서 늘 그 멍을 가만히 매만지셨죠. 특히나 발톱이 있는데 많이 들어서 답답해도 양말을 꼭 신고 생활하셨죠. 그 모습을 보다 저는 근처 화장품 가게에서 매니큐어를 사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의 양말을 벗기고 멍이 든 발톱에 아주 새빨간 매니큐어를 발라드렸죠. 아유, 이게 다 뭐냐? 너무 빨간 거 아니니? 어머님은 피부가 뽀해서 이런 색도 잘 어울려요. 집에서도 계속 양말 신고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바르면 멍도 안 보이죠? 그래, 안 보이긴 한다. 다음엔 아예 보라색도 사와라, 분홍색이나. 저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병을 애써 생각해서 지우고 살았습니다.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시고 약을 드시고 종종 구토나 설사를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걸로 시어머니가 지금 편찮으시고 점점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걸 자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찰나에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조그맣게 가족을 위해서 본인의 마지막을 준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으셨거든요. 예전에는 휴대폰을 들이밀면 뭐하러 늙은 얼굴 찍냐고 심드렁 하셨는데 이젠 어디만 가면 나 사진 좀 찍어줘라 하고 먼저 포즈를 잡곤 하셨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해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셔서 시내에 있는 사진관에서 몇십 장이 되는 사진을 인화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걸 날짜별로 정리해서 두꺼운 사진집에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원래 사진 찍는 거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재미가 좀 붙으셨나 봐요. 나중에 나 가고 나면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 보면서 기억할 만한 게 있어야지. 지은이야 내 얼굴 기억할 수 있지만 아직 어린 민호나 서영이는 모를 거 아니냐. 이거 계속 보관하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생겼었다 하고 알려줘라. 너도 가끔 나 그리우면 보고 요새 핸드폰으로 다 보긴 해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는 게 맛이 다르지 않니? 그 사진집은 시어머니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어머니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는 저희를 위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두꺼운 사진집을 끝까지 채우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진집은 3분의 2까지만 채워지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길면 반년이라는 의사의 말보다 2배를 더 채운 1년을 살다가 눈을 감으셨죠. 비록 집에서 눈을 감지 못하셨지만 원하시던 대로 사랑하는 가족들 틈에서 모두 작별 인사를 하고 눈을 감으셨네요. 시어머니는 제게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성경아, 염치 없는 시애미 챙기느라 고생했다. 내가 너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커. 근데 내가 정말 마지막 부탁 하나 남길게. 우리 지은이, 우리 큰아들, 딸, 지은이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네가 꼭 키워주렴. 애 둘의 조카까지 네가 고생하긴 할 테지만 불쌍하게 간 우리 큰아들, 딸이 남의 손에 키워지는 거 내가 죽어서도 못 보겠어서 그래. 성경아 부탁이다. 제발 지은이 네가 품어주렴. 내 마지막 부탁이야. 어머님, 그런 부탁을 뭐하러 하세요? 지은이 키우는 건 당연히 저죠.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고
어머님은 생전에 하던 무거운 근심들 다 두고 가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시원한 미소를 지으셨고 그렇게 다시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한 마지막 말은 그저 떠나는 사람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조카는 제가 책임지려고 이미 시댁에 다시 들어가면서 마음 먹었었으니까요. 솔직히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보다 평탄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번의 고난을 넘어도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요. 지금은 제가 했던 경험을 고난이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지나간 일이라고만 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저 제 스스로가 아이들에게는 제가 겪은 힘든 일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싶네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재산을 그 방파제 역할을 잘 하기 위한 밑받침으로 쓰려고 해요. 아무리 인생이 던지는 온갖 풍파에 몸이 찢기고 너덜너덜해져도 숨이 쉬어지고 내일 뜨는 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부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것과 내가 포기하면 버리고 가게 되는 걸. 가끔은 고통 속에서 철학을 찾기보다는 그저 무대뽀로 사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간혹 지긋지긋할 정도로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순간 이게 행복인가, 이래서 살아가나 보다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니까 그 힘으로 부디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호흡으로 병원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늘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산소가 모두 환자분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시고 숨 쉬세요. 여러분, 숨을 쉬세요. 지구에 있는 모든 공기가 여러분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고 깊게 숨을 쉬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